가계부 써야 되는데 맨날 고민만 하시는 분, 가계부 써도 돈이 안 모이시는 분, 지출 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만 관리 잘 해주셔도 훨씬 저축률 올리실 수 있습니다. 보여드리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내 순자산과 지출 통제부터 전체적인 맥락, 올해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이벤트성 지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바로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까요? 지출 통제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엑셀 파일을 하나 제가 템플릿을 가지고 왔는데요. 아직까지도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는 그런 유용한 템플릿입니다. 지출 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. 그건 바로 현재 FF입니다. 피직이면 백전백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의 자산 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현실을 토대로 내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큰 맥락이 보이게 됩니다. 보여드리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내 순자산과 지출 통제들부터 전체적인 맥락, 올해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이벤트성 지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올해에 내가 이 예산 플랜대로 짰을 때 어느 정도 급여를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 수 있는 표기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큰 맥락에서 보니까 조금 더 나의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템플릿이기도 합니다. 작성하기도 너무 쉽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. 작성을 다 하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30분도 안 걸릴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따라해 보시면서 가계 지출 통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외부랑 다른 점은 쓰기가 매우 간단하고 예비비를 미리 빼놓으면서 그 연봉, 소득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오늘 만든 내용은 가계부 쓰지 마라. 이 책을 토대로 내 경험을 더해서 디벨롭해서 만든 자료입니다. 이 책도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대화 형식으로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.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. 저도 벌써 3년차 새댁이 되다 보니까 결혼하고 돈이 안 모인다는 그 상담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정말 이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자산관리사로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. 너무 자세하고 너무 좀 복잡한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고객분들도 따라하기가 어렵고 실천을 안 하고 그런 시간을 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요거는 딱 한 번, 딱 30분만 내시면 되니까 시도를 해봐도 매우 좋겠죠. 30분, 솔직히 10분이면 다 작성할 수도 있어요. 내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보기란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요. 다운로드 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파일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. 엑셀 시트는 총 4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, 사용 방법 안내, 그리고 두 번째, 순자산, 그리고 세 번째, 현금 흐름표,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벤트성 지출과 저축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. 차례대로 한번 봐볼게요. 일단 첫 번째 파일인데요. 사용 방법에 대해 엑셀 시트를 준비를 해놨는데 사용 방법 페이지에는 각 페이지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써놨어요.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이 엑셀 파일에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today라고 해서 오늘 날짜를 하나 적어놨는데요. 매일매일 날짜에 맞춰서 변동이 되는 시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시트로 가볼게요. 순자산 페이지인데요.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순자산과 내 부채 자산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시트가 순자산 시트입니다. 돈을 모으는 출발점은 사실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정확한 우리 집 순자산을 체크를 해봅시다.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.
순자산은요, 총 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뺀 게 순자산입니다. 그러면 표를 보시면 왼쪽 부분에 자산 부분 있죠. 요 자산 부분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적어주시면 돼요. 우리 집 전세 자금이 2억 4천이다. 2억 4천을 적어주시면 되시고요. 주택 청약 예금으로 지금 총 300만 원을 가지고 있다. 그러면 300 적어주시고, 뭐 더 많은 사람들 3천만 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. 그리고 은행 보통 예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정기 예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그리고 적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, 요 금액은 1년 단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은행 정기 예금, 장기 주택 마련 펀드가 지금 얼마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내 부채를 적어주시면 되시는데요. 은행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2억 4천에 대해서 전세를 집을 얻었지만 대출 자체는 5천만 원밖에 안 얻었을 수도 있잖아요. 1.5% 금리로 있다. 이런 것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. 그리고 신용전세자금 대출,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얼마인지 1,000만 원이면 1,000만 원, 3천이면 3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시고, 이것도 똑같이 연이자 10%, 12%, 7%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그 외에도 신용카드 할부, 마이너스 대출, 청약담보대출, 보험 장기유지대출 그리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 적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 내 총 부채에 대한 총액이 부채 총계로 나오게 되는데요. 우리가 전세금부터 자동차까지 총 가지고 있는 급여가 4억 정도 되네요. 4억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이 6천 정도죠. 그럼 이 6천만 원을 뺀 금액이 3억 4천 정도가 나온다. 그러면 우리는 4천만 원 중에 6천밖에 빚이 없으니까 총 3억 4천이라는 금액이 있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부채와 순자산을 합쳤을 때는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보면은 순자산이 정확히 얼마가 나왔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돈을 모았는지 정말 눈에 한눈에 볼 수 있고요. 아니,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2,800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. 내가 빚이 더 많은지 아니면 자산이 더 많은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이 항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시트로 가볼게요. 그 세 번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금액을 한번 따져볼 거예요. 이거는 올해 목표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. 보통은 연초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죠. 그래서 2025년 현금 흐름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겠죠. 순자산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얼마 정도 모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고,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내가 얼마 정도의 그 소득이 들어오겠구나를 볼 수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입 부분에 보시면은 연봉 총 수령액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돈을 얼마 정도 벌고 있는지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. 이 부분은 와이프분이랑 남편분이랑 맞벌이시면 맞벌이 금액을 써주셔도 되고요. 그 부분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두 개의 행을 만들어서 추가하셔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만드셔도 됩니다.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은 정기예금, 적금, 펀드, 아트테크 뭐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끝나는 그런 부분들, 이자가 들어오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.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연금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타 소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항목과 같이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총 다 입력을 하면 2,000 한번 적어볼게요. 우리 수입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. 이렇게 되면 수입 부분은 끝난 거예요. 그러면 연 단위 지출로 가볼게요. 지출을 한다 그러면은
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생활비를 이것도 1년 단위로 적어주시면 돼요. 한 달에 생활비 예산을 세우고 100만 원씩 해가지고 1200만 원으로 진행을 해볼게요. 각자 용돈 30만 원씩 해서 12달이면 360만 원이죠. 그리고 경조사비 100만 원 빼놓을게요. 부모님 관련 지출 이것도 100만 원 양가 합쳐서 200 정도.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 원리금 요거를 계산을 하셔서 한 2천 정도 작성을 해두시고, 그리고 자동차 할부 원리금 뭐 이렇게 해서 50만 원, 뭐 집 대출 원리금 뭐 이렇게 해서 120만 원. 이 금액은 그냥 대충 적은 거예요. 그렇게 이런 식으로 식사까지 다 해서 금액을 적었을 때 총 이 금액의 합계가 4,030만 원 정도 되네요. 총 수입 합계에서 지출 합계를 뺀 금액이 4,090만 원 정도이다 라는 거니까, 우리가 요 예산표, 연단위 지출 예산표대로 금액을 썼을 때 이 예산을 정한 표대로 그대로 쓰면 우리가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축을 할 수 있겠구나, 요런 게 계산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소비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죠. 근데 사실 이런 경조사비라든지 부모님 관련 지출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 되게 애매하고, 바로 적으려고 그러면은 약간 뜬구름 없는 정말 작은 수치를 적으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이벤트성 저축표예요. 그래서 이벤트성 지출 저축표를 보시면은 월 저축액 부분과 그리고 이벤트 지출 항목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놨어요. 저축 항목과 이벤트 지출 항목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. 월 저축액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저축을 할 수 있는지를 적어놨어요. 100만 원씩 매달 저축을 하다가 갑자기 상여금이 들어오면은 400만 원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300만 원이 상여금으로 들어왔으니까, 그러면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왔을 때는 100만 원이 또 들어왔으니까 200만 원씩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. 매달 100만 원씩 다 진행을 하고 있다 치면은 요거를 일단 다 똑같이 해놓을게요. 100만 원씩 들어있다고 치고 5월 달에 남편이 만약에 프리랜서다 그러면은 250만 원, 총 근로장려금까지 250만 원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7월 달, 9월 달, 10월 달에 또 돈 들어올 일이 생겼어. 뭐 추석 아이 용돈 이렇게 들어와서 친척들한테 100만 원씩 받았어요. 그러면은 200만 원이 되겠죠. 그러면 총 합계 내가 저축을 할 수 있었던 돈이 1,850만 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1,850만 원을 저축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소비를 올해를 너무 많이 했어, 이런 부분에 있으면은 조금 연말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. 그 지출 항목을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. 만약에 4월 달에 우리가 에어컨을 구매를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적어 놓는 거죠. 에어컨 구매를 120만 원씩 해서 구매를 했다. 그리고 5월 달에 뭐가 있어요? 어린이날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어린이날에 양가 어버이날 챙기고, 그리고 어린이날에 뭐 스쿠덴라이트 뭐 이것저것 구매를 하고, 시어머니 생신 있고, 이렇게 해서 50만 원을 썼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적어 놓는 거예요. 그리고 자녀 생일 10만 원을 썼다. 이렇게 해가지고 총 우리가 큰 목돈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500만 원이다. 저축액 합계와 금액, 이벤트성 지출 항목 금액이 나오잖아요. 1,8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쓴 거니까 1,35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, 여기 제가 수식이 좀 잘못됐나 봐요. 1,350만 원 나오죠. 그래서 이 파일을 최종적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. 월 저축액 총액 합계액과 그리고 이벤트 지출 총 합계액을 더했을 때 1,350만 원 정도가 나와요. 그래서 이 금액을 현금 흐름표에 같이 대조를 해서 각자의 용돈, 경조사 이런 부분들을 채워넣는데 더 용이하겠죠. 그래서 거기에서 총 연 단위로 했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 모을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, 내가 미리 얼마 정도 그 돈을 최대로 모으면 얼마까지 모을 수 있고 그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쓰고 욕심이 생깁니다. 나 얼마까지 모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번 달에 올해는 좀 많이 썼구나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만 쓰고 더 이상은 쓰지 말자라는 것들을 다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사람
사람들이 가볍게 가계부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계부 써보셨는데 효과가 없었고 스트레스만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매달 가계부를 쓰는 이유 자체도 내 지출에 대해서 들여보기 위함인데, 가계부를 쓰는데 다 진이 빠져버리면 그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가계부를 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효과 없이 죄책감만 가지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잘 맞는다면 매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서 금액을 늘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보통은 이 금액에 있어서 내가 총 모은 금액이 있잖아요. 한 자산에서 내가 그 1년에 이 금액이 5% 이상씩 오르고 있다고 해야지 물가 상승률과 같은 그런 수치들을 고려했을 때 그거 있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요. 물가 상승률도 1년에 한 3% 정도 되고 그거에 있어서 내가 돈을 계속 모아야 하는데 모으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급여를 늘리든 아니면 저축을 더 많이 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5%씩은 늘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면서 앱테크 그리고 블로그로 돈을 아끼는 방법, 소득을 늘리는 현실적인 주부가 할 수 있는 방법, 기타 체험단, 꿀팁을 풀어볼 테니까요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또 다음에 좋은 자료 공유로 찾아오는 걸로 할게요. 요런 경제 쪽 영상은 처음 올려봤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